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이 두 악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죠. 또 행복한 사람이 잘 살며 좋은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과 그의 윤리학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리학과 행복의 연관성을 따져보며 여기까지 잘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삶, 탁월성을 발휘하는 삶, 좋은 삶이라는 화두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어딘가 좀 찜찜하고 어색하지 않나요? 단순히 행복한 삶이라고 했을 때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에도 속박되거나 구애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삶,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 좋은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 이 꿀 같은 행복은 좀 참거나 유예하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사람이 이 마냥 행복이란 감정을 만끽하고 있는 건 왠지 사치와도 같은 느낌 아닌가요? 게다가 감각이나 욕구가 아니라 이 이성에 따라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절제하며 인내하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행복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 유사한 의미의 행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행복하면 머릿속에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안락하고 자유롭고 쾌락적인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단순히 필요 조건에 가까워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살면서 일정 수준의 돈이나 명예 혹은 쾌락과 즐거움이 이 생존과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며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죠. 하지만 이들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성을 띠며 현재 진행형의 좋은 삶을 구성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즉, 그에 따르면 좋은 삶과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사람이 잘 살며 좋은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선으로 다시 돌아가 그 선이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서로 다른 영역의 여러 행동이나 기술에 있어서의 선은 저마다 서로 다른 것인 듯하다. 예를 들어 의학에 있어서와 군사학에 있어서의 선이 서로 다르며 또한 다른 여러 기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 여러 경우의 하나하나에 있어서의 선이란 무엇인가? 확실히 그 선은 다른 모든 일이 그것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선이다. 의학에 있어서는 건강이, 군사학에 있어서는 승리가, 건축에 있어서는 집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이와 다른 어떤 것이, 즉 모든 행동과 추구에 있어서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선이다. 왜냐하면 이런 선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른 모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만일 그런 것이 하나 이상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 달성해야 할 선일 것이다. 인간이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는 대상은 이 세상에 매우 많고 다양하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대상은 바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까닭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추구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돈을 벌고 싶은 걸까요? 네, 맞아요. 이것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죠. 이런 식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환원해 보면 결국 모두 이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는 관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롭고 쾌락적인 이 감정 상태로서의 행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행복 그 자체가 존재하며 행복이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반작용으로서의 이게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체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관념임에 유념해야 해요. 행복하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노력에 의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 절대로 우연하게 로또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좋음을 실현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는 등의 이 활동이란 것은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천적으로 이 생각이란 것을 하면서 자기 몸을 움직임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행복은 이러한 활동이 전제돼야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란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인 것 같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행복을 지향하는 선, 좋은 것들은 무궁무진하지만 그 선들이 다 같은 선이 아님을 강조해요. 그는 선을 세 종류로 구분하면서 그 위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죠.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는 것,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등 사람들이 대체로 선이라고 여기고 열망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참된 선은 정신, 즉 영혼과 관련된 선이라고 주장해요. 지금까지 선은 세 종류로 나뉘어 왔다. 즉 외부적인 선, 정신적인 선, 육체적인 선으로 설명됐다. 우리는 정신적인 선들을 가장 뛰어나고 참된 선이라고 보며 또 정신의 행위와 활동을 정신적인 선으로 본다. 그러므로 적어도 철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오래된 정신적인 선을 참된 선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면 앞서 내린 우리의 정의는 확실히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행위나 활동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의는 옳다. 왜냐하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행위나 활동은 정신적인 선에 속하며 외부적인 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의와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견해는 행복한 사람이란 잘 살며 잘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행복을 좋은 생활이자 좋은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을 중시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정 상태로 남겨두기보다는 이 몸을 움직여서 실제 활동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좋은 것을 실현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을 실천하는 활동인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하고 또한 가장 즐거운 것이 되죠. 최고선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사하는 것, 즉 최고의 선이 정신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과 활동하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는 크다. 정신의 상태로는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다른 모양으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경우처럼 말이다. 하지만 활동은 그럴 수 없다. 덕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을 하며 또 잘 행동한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단지 가장 체격이 좋고 가장 힘이 세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는 경기에 참가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이며 참가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고귀한 선에 도달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아무 활동이나 다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행하는 수많은 활동들 가운데서도 질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행위들이 있다고 믿었죠. 그중 행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도로 그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한 것이 바로 탁월성, 즉 아레테를 발휘하여 좋음을 현실화하는 활동이죠. 우리가 지금 논한 행복은 운수가 아니라 부단한 활동에 달려있다는 문제는 우리의 정의를 확증해준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능 가운데 유덕한 활동만큼 안전성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 가지 학문의 지식보다도 더 지속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유덕한 활동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것이 더 지속적이다. 그리하여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꾸준히 유덕한 활동 속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잊지 않는 이유다. 이미 꾸준한 유덕의 삶을 사는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유덕한 행동과 사색에 몰두할 것이며 그야말로 참된 의미의 선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장 고상하며 적절하게 겪어낼 것이다. 삶의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연히 생기는데 분명히 몇몇 작은 행운이나 불운은 생활을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큰 행운들은 많이 생기면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운들은 삶의 풍미를 더해준다는 면에서 또한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불운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 행복은 깨지고 말 것이다. 그것들은 고통을 가져오며 또 많은 활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사람이 큰 불행을 많이 당한 탓에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져서가 아니라 정신의 고귀함과 높은 긍지를 가졌기에 묵묵히 모든 불행을 견뎌낸다면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고귀한 성품은 내내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이 탁월성, 이 아레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이 탁월성은 덕으로도 불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윤리적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실천적인 덕이죠. 실천적인 아레테라고도 할 수 있죠.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실천적인 덕이란 인간이 행위함에 있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려 깊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 중용에 합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해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이 두 악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용감함이란 것은 대체로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죠. 이건 중용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용감이라는 상태에 대하여 비겁함과 무모함이라는 악의 상태가 있고, 이 비겁함과 무모함이라는 양극단의 중간 지점에 바로 이 용감이라는 중용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용감이라는 중간인 상태는 용감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중간으로서 중용인 품성의 덕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공정하지 않고 또 올바르지 않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것 사이에 또한 하나의 중간의 것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음과 너무 적음이 있는 어떤 종류의 행위에는 공정한 것이 또한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옳지 않은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심지어 논증 없이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올바른 것은 공정이다. 그리고 공정한 것은 중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어떤 종류의 중간일 것이다. 보통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지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해한 것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구현해내는 일은 다른 차원의 능력, 즉 실천적 지혜와 현명함까지 겸비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를 가능케 하는 품성적 덕의 핵심은 바로 중용이란 거예요.